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애교협,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애교협의 제9차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총선 후에 에너지 정책이 되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많지만 에너지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총선 후에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9차 토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서 청중 없이 토론자만 이렇게 앉아서 토론회를 이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토론회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병태 TV를 통해서도 방송이 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 매우 심각한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세계적으로 감염자가 140만 명을 넘었고 또 사망자가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사람과 물자의 글로벌 이동이 엄격히 통제가 되면서 여러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시장 헤게모니 싸움으로 촉발된 유가 폭락, 이에 따른 세계 에너지의 지각 변동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은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 오늘 중심된 논의 주제가 되겠지만은 에너지 믹스에도 큰 변화가 초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 재생에너지협회 이레나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기관이 있는데 여기서 어제 발표된 발표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재생에너지가 7.6% 1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용량으로는 176기가와트가 늘어났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로 올해는 크게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발표 자료도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세계 에너지 시장이 소용돌이에 지금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우선 주한구 교수님이 발표하신 탈원전 폐허로 드러난 한국경 청정에너지 정책의 당위라고 하는 발제를 토대로 해서 여러 전문가들께서 이제 토론을 갖는 이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주 교수님의 발제 자료를 다 보셨으니까 이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마스크들 다 쓰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착용하시되 발언자들께서는 아무래도 시청자들을 감안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으시고 발언하는 동안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한구 교수님 발표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한구 교수님은 이 탈원전 정책이 3년 동안 시행되어 오면서 애당초 탈원전 정책이 추구했던 환경성, 안전성, 이것마저도 제대로 사실은 환경성 특히 그 분야에서 제대로 이 성과가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하셨죠.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문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셨고, 안전성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40년 동안 무사고다라고 하는 걸 대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안전성은 탈원전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경제성 측면에서는 뭐냐? 경제성 측면에서는 요새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한전의 경영 위기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압력, LNG 수입 급증에 따른 외화 유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환경성과 안전성과 경제성, 이 부분에서 모두가 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총선 후에 그러면 이러한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우선 그 토론의 그 순서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선 정범진 교수님께서 인사 겸 해서 첫 번째 이제 발언을 해주시겠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이 경희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의 정범진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자로는 그 이덕환 교수님, 그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성풍영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해주신 주한국 교수님, 서울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주한국 교수님. 네. 자, 그러면은 각자 한 7분 내 10분 정도로 먼저 말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범진 교수님께서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세트를 전부 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입니다. 저는 총선 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전에 지난 3년간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들이 이미 대부분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2017년에 신고리 올고기 공론화 때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들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뭐 한전이 적자가 날 것이다. 또 원전 수출은 되지 않을 것이다. 두선중공업이나 2,600개의 협력사들이 붕괴되면서 원자력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다. 태양광 발전이 그다음 효율적이지 않고 국토를 훼손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전력 불안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측한 것들입니다. 또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그 재생에너지의 무분별한 확산이 이산화탄소 배출이나 온실가스 저감 뭐 이런 것들에도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도 지난 3년간 많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또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도 실은 이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통계나 사고의 이력, 사망자 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떤 상상 속의 공포였다라는 것들도 국민들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떤 실제 하지 않는 상상의 공포와 어떤 온실가스 미세먼지라는 그 실제의 공포에 대해서 어떤 가를 수 있는 안목들도 많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잘못 꿰어진 단추들은 일순간에 없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든지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지 이런 것들도 쉽게 폐기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그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를 한답시고 사용후 해결료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지연시킨 것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이미 잘못된 일들이기 때문에 주워 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또 하나는 NGO 출신들의 인사들이 원자력계 주요 기관의 이사장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사로 많이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도 이제 솎아내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만일 정권이 뭐 바뀐다 하더라도 이 정책이 상당한 지속력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레임덕이 예상이 되지만, 여전히 어떤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그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태양광 설치업자라든지 뭐 LNG 업자라든지 아니면 그 전력망 연구를 위해서 좀 전력망이 좀 복잡해지기를 원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전히 그 탈원전 정책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탈원전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어떤 그 공공부문에서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민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어떤 보신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다음 정권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정책들은 함부로 명문화하지 않는 형태로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 부처 간에 이제 합동으로 일을 해가지고 책임을 분산을 하는 형태로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책임을 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양가 정책, 양쪽 가치를 가지는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탈원전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탈원전의 폐해를 갖다가 주워 담기 위한 뭐 요즘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뭐 중소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양가 정책이라고 저는 명명을 했는데 양쪽 가치를 가지는 정책들이 이제 평행하게 이제 진행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앞으로 핵 정책에 반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적었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이 물론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도 있고 어떤 심정적 동감에 의해서도 있겠지만 탈핵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날 것이고 다음 후반기에는 결국은 그 탈원전 정책이 폐지 단계에 접어들지 않겠는가 하고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빨리 진행하셔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경제학과에 있는 손양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아주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전염병의 고통도 굉장히 크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코로나 애프터가 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위축이 계속되게 되면 아마 거대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경제적인 후폭풍이 그 규모가 워낙 막대하고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지난 한 달여 이상을 이제 동굴 같은 생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류도 하지 않고 여행도 하지 않고 소비하지도 않고 학교는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통계에 의하면 약 한 20% 이상의 전체적인 수요가 줄어드는 일이 생기고 있고 이게 아마 어쩌면 경제에서는 지옥문이 열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산업이 또 붕괴의 위협 앞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긴 한데요. 에너지 산업에는 원래 거대한 투자와 설비가 이렇게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탄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했을 때 탄력적으로 이걸 대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약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큰 어려움에 겪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앞두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년 동안 국가 재정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고요. 전염병이라는 이 거대한 대란을 앞두고 의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아주 우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연관 산업도 그와 같은 큰 고통에 직면해 있습니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어쩌면 아주 무모하고 매우 비과학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펴에 따라서 그 에너지와 관련 산업이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적자가 폭증하고 있고요. 부채가 산처럼 쌓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전의 원래 장부가액 북밸류가 약 70조에 이르는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제가 한전의 시가총액을 조사해 보니까 13조에 불과했습니다. 말하자면 12조를 조금 넘는 돈에 이제 전체 한전의 주식 가격 곱하기 전체 주식 수를 하면 시가총액이 12조, 13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전 주가가 가장 낮았던 시점에는 거의 10조 조금 넘는 돈에 불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삼성동 한전 본사를 팔 때 그 땅값이 10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전이 지금 갖고 있는 나머지 자산들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만 해도 한 5조 정도 돈이 드는 원자력 발전소 25개가 가동되고 있고 그 많은 송배전 설비가 있고 또 그 많은 부동산과 그 많은 것들이 다 깡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그때 받은 10조 이외에 더 늘어난 게 뭐냐는 겁니다. 더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취약한 상태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전력을 만드는 물리적 능력만 위축된 게 아니라 재무적으로 건강하던 전력 산업을 거의 붕괴시켜서 회생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전공대를 만드는데 1조 6천억을 또 덤태기 써야 되는 입장에 있기도 합니다. 전력 산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력과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발전소를 설계도 해야 되고, 발전소를 설비를 제작도 해야 되고, 또 건설도 해야 되고, 부품과 연료를 공급하기도 해야 되고, 정비도 점검하고 안전관리도 해야 되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연관되어 있는 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위시한 많은 수백 개의 업체가 이미 빈사 상태에 돌입해 있고, 앞으로도 관련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 사태가 물밀듯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든가 혹은 에너지 공급 체인의 붕괴를 앞으로 몇 달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멀쩡한 원전을 생체해버린 망국적인 탈원전이 이런 위기를 대처할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최소한의 역량을 다 소진시켜 버렸고, 정부는 총선 후에 또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최악의 해법을 암중모색하고 있기도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그 주한규 교수님의 자료에서 나타난 것처럼 탈원전 이후에 이미 지난 3년간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피해 규모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도 않았고 시작한 탈원전은 많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귀를 막고 매우 고집스러운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 과연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방향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막혀있는 어떤 확정 편향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개될 경제위기의 현실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이런 엄중함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을 동원해서 기업을 돕고 실업자를 구제하려는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 보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가시적인 재정 정책은 신한울 3, 4호기를 즉시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는 일은 특별히 재정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충분히 완결된 사업으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의 전기, 생산된 전기를 바탕으로 얼마든지 파이낸싱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건설 여부가 보류된 채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착수해서 경제의 활력도 불어넣고 실업의 발생을 줄이는 일에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와 같은 일들을 반드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유 없이 원전 가동률을 떨어뜨려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을 계속 만드는 일을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이미 일자리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는 현장의 근로자들은 코로나가 불러올 쓰나미 앞에 거의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실업은 우리가 앞으로 실업이 시작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경제적 위기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덕환 교수.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이덕환입니다. 이 정권은 3년 전에 국민안전, 환경, 그리고 법치를 외치면서 들어섰습니다. 과거에 전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섰는데, 지금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국민안전, 아직도 이 코로나 19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있고요. 환경, 지난 70년 동안 정말 애써서 갖고 놓은 숲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좀 철학적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이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정말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던 이 탈원전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심각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기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지금 신재생, 그 태양광, 풍력, 수소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은 그 설익은 앞으로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 미래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그냥 원하기만 하면 새로운 기술이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이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직 그 제대로 성숙되지 않은 미래 기술을 핑계로 해서 지금까지 그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그 활용하고 있던 현재 기술을 그냥 무작정 그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이런 그 정말 무모함이 그 가득 차 있는 정책이 바로 탈원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사회에서 원자력의 가치는 절대로 함부로 그 폄하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극심한 전력난에 허덕이던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원을 확보하게 된 게 바로 1978년 고리 1호기였습니다. 그 대통령도 인정하다시피 그 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이 그 인명사고도 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전의 안전성, 환경성, 경제성, 안보성 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완벽한 그 기여를 해왔던 게 원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성장 잠재력, 발전 잠재력도 무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APR 1400뿐만 아니라 APR 1400 플러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 스마트 원자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핵 융합 그 연구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전력원을 갖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 본격적인 그 산업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환경 보존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적인 에너지 빈국이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은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에너지 기술입니다. 현재의 에너지 기술이죠. 이 현재의 에너지 기술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얻은 그 성과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재 거를 그냥 무작정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갖다 버리고 새로운 기술의 탄생을 기대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금 태양광의 부작용, 풍력의 부작용은 뭐 곳곳에서 정말 하루가 멀다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금 정부가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수소 연료의 그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국민 안전을 외치는 정부가 이렇게 수소의 생산, 운반, 저장, 활용 모든 단계에서의 눈에 보이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그냥 눈 감고 못 본 척하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법치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 정권은 정말 적폐 신물이 난 촛불 민심에 의해서 시작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2017년 6월 19일 탈핵 국가 선언,
탈원전이 아니었습니다. 탈핵 국가 선언으로부터 시작된 탈원전은 법치하고는 처음부터 거리가 먼 그 정책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본 운영 그 철학을 완전히 훼손시켜버린 정말 그 심각하고 중차대한 신적폐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정책은 그냥 대통령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거쳐야 될 절차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비롯해서 10여 개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도 있습니다. 특히 이 원자력 진흥법, 녹색성장 기본법 이런 것들 중에 일부를 대통령이 원하면 취하고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외면해도 되는 정말 선택적 법치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 탈원전을 하려면 이제 원전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1958년에 만들어 놓은 원자력 진흥법이 있습니다. 원자력 진흥법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원자력의 개발, 연구, 진흥 그리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탈원전을 하려면 우선 국회를 통해서 이 원자력 진흥법부터 먼저 폐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원자력 진흥법이 엄연하게 살아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원자력 진흥법의 존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국무총리는 지난 3년 동안 이 원자력 진흥법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원자력 진흥법에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정책의 전반을 결정하는 원자력 진흥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았고 지금은 위원도 임명을 하지 않아서 해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이렇게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을 60년, 70년 이상 유지되던 법을 이렇게 아무 절차도 없이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감사원장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지난 12월 달에 지난 8월이죠. 지난 9월 달에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감사를 해달라 하는 국회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요구였었는데 그렇게 요구받은 감사 요구는 최대 5개월 이내에 반드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이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월 말로 시한이 끝났는데 아직도 사안이 복잡하다. 일개 공기업의 이사회 결정사항 하나를 감사하는 게 복잡하다 하는 감사원이면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마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아주 심각하게 이 감사원장은 보통 직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헌법 65조에 분명히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또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전이 할 수 있는 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대학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선거 공약이 되고 실제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이 한국전력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정을 해서 한전대학이라는 기상천외한 대학의 설립을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산업부도 법을 안 지키고 있죠.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2년마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게 돼 있고
작년 연말에 내놨어야 됩니다. 9차 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 산업부도 아무 설명도 없이 해명도 없이 핑계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지금 정부가 입맛에 맞는 법률은 시행을 하고 입맛에 안 맞는 법률은 그냥 던져버리는 쓰레기통에다 처박아버리는 선택적 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 촛불 민심이 원했던 그 현실도 아니고요. 이거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는가, 법치, 우리가 원하는 법치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이스트 이병태 교수입니다. 다른 교수님들 뭐 하신 말씀을 제가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는 우리 주한규 교수님이 잘 표현해 주셨듯이 10조 이상의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을 적자 기업으로 단기간에 망하게 만들었고요. 그 두산그룹 산하의 대기업인 두산중공업과 하청기업, 연관기업들을 전부 부실기업화해서 탈원전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무시한 무모한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객관적 증거가 분명해졌다.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손양훈 교수님 말씀하신 그 현재 한전의 주가 총액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총액보다 작다. 이게 이제 보통 파이낸스에서 얘기하고 증시에서 얘기할 때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증시에서 이 기업은 앞으로 가치를 계속 파괴만 할 거다. 부를 못 만드는 미래가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이제 청산 가치가, 그런 경우에는 청산 가치가 존속 가치보다 높은데 그 기준이 보유하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만큼도 주가 총액이 안 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전의 부실이 커져 있는지는 이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원전 산업 파괴에 의한 경제적 가치는 이거 외에도 석탄, LNG 수입으로 해서 무역 수지에서 필요 없는 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CO2 배출의 증가, 우리나라의 MB 정부 때 상당히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감축 목표를 높이 잡아 나라인데 그 괴리를 확대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무책임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외교적 이미지 손상도 같이 있다.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와 같은 공기 질에 관한 문제, 공기 오염에 관한 문제 등의 간접 피해도 상당히 많죠. 우리나라가 공기 질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는 평균 수명이 한 2년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전체가 사실은 제일 공기가 깨끗한 나라에 비해서 2년 더 살 수 있는데 일찍 죽는 나라인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보조금을 많이 살포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예산에서의 비율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하면 이제 그 주한규 교수님이 계산한 피해액의 몇십 배가 넘을 가능성이 훨씬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래전이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전 세계가 에그플레이션하고 모든 자원의 가격이 한꺼번에 올라가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으로 해외 자원들을 마구 사서
때 이 에너지나 자원의 자주화율이 상당히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좀 긴 역사로 보면 우리나라 산업개발하고 최초의 구조적 위기는 1차 석유파동에서 왔었고요. 2차 석유파동도 거쳤고,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에 의한 경제 충격은 한 10년에서 20년 주기로 큰 충격들이 한 번씩 닥쳐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석유 소비가 줄어들고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와중에 지금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이 지금 많이 파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조 지원을 요청받고 있고, 이렇게 돼서 필연적으로 이 과정에 셰일가스 산업이 구조조정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 나면 또 에너지 가격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원전 외에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워낙 적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너지 자주화의 악화를 초래해와서 장기적인 경제 불안 요인을 키워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하나를 더 키워왔다. 이런 문제를 또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정책이 초래한 비용을 정당화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거는 이제 원전이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률을 크게 잡아서 사고가 나도 큰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거라고 과장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한국 원전이 체르노빌 때의 원전과 다른 원전이고, 한국의 원전 입지가 후쿠시마 입지와 다르다는 것들을 명백히 국민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 과장된 논리에 현혹이 안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안정된 품질 좋은 전기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기저 생산이 낮아지면 그 MB 때 경험했던 또 한 번의 정전 같은 사태가 나면 그것이 산업 전체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기의 품질은 세계에서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저 생산량이 안정적일 때 보장되는 거라는 거고요. 그 재생에너지는 기저 생산을 채울 수 없는 에너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관점을 넘어서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또는 이 건강에 관한, 오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사실은 그 나라마다 사망자가 많이 다른데, 과거에 스페인 독감 때하고 1918년에서부터 20년 때 인플루엔자가 있을 때 결과를 보면 석탄을 많이 따는 도시의 주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평소에 공기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기관지하고 폐렴에 대한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은 병이 와도 우리가 당하는 피해가 이 공기의 질하고 관련이 많다. 그래서 에너지가 우리가 원전 에너지가 지금 그 청정한 공기를 만드는데 가장 믿을 만한 거고, 여기에 지금 최근에 이 줄어든 원전 가동률을 LNG하고 특히 석탄을 증가시켜서 메꾸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히 기후 변화를 생각하나 국민 건강을 생각하나 사회적으로 상당히 생명을 경시하는 정책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현존하는 생명의 위협을 늘려놓고 있지도 않는 사고 가능성의 환상의 건강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탈원전으로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이 너무 많이 잘 말씀해 주신 법률적 문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이야기를 더
깊게 높은 차원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제 이 건설 예정 중이었던 원전들을 중단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법적 근거도 없었고, 특히 이제 정치와 이념이 전문가와 과학 이해에 군림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 대통령의 그 집권 남용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서, 이게 자기 그런 결정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뭐 공론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했는데, 이미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 근거도 없고, 공론화위원회는 지금 원래 건설 예정에 있었던 원전에 대한 공론화위원회도 아니었는데 그걸 빙자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그 선진 민주주의는 대부분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결합해서 하는 대의민주주의가 본질인데, 직접 민중민주주의를 가지고 대의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형태로 국가의 그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타락한 형태로 만들어진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 이거는 정부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는 모습이고, 이게 이념 과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에서 또 이 보조금이 살포되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관계자들을 이제 소위 정부에 기생하는 이해관계자들을 늘려가는 정책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 선거가 끝나든 또는 정권이 교체가 되든 상당한 이 정책을, 탈원전 정책을 교정하는데 상당히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이든 그 정책의 그 효율성 또는 얼마나 이성적이고 논리적인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해 당사자 분석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 이해관계자들을 많이 늘려놓고, 그것도 자기 정권에 유리한 사람들 쪽으로 늘려놓으면서 이 자원 분배에 있어서 권력형 부패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돼 와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것들이 친정부적인 정치 세력들한테 자원이 배분되는 모습으로 전개됐다는 것은 이 경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신뢰를 훼손했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모습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늘어난 비용, 한전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정부가 취할 정책들을 보면 사실은 이제 전면적인 전기료 인상을 조기에 선언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자인해야 되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지금 감면 정책들을 축소해서 사실상 전기료를 인상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은 뭐 사실은 국민을 속이는 거죠. 사실상의 이제 인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전을 다시 그 상장 기업에서 정부의 공기업 또는 국영기업으로 자율권을 뺏고 상장을 폐지를 하든, 그러지 않으면 이 지금 상태의 손상을 감안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는, 지금 탈원전 정책은 빨리 폐기돼야 된다는 거는 너무 명백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에서 일자리 감소를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 거냐 보면 뭐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 산업이 다른 나라에서 가장 1인당 매출액이 높고 고부가치 산업이라고 하는 거로 산업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기후변화나 이런 세계적인 압력에 감안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문명으로 원시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의 방향을 과거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됐었죠. 그래서 원자력도 차세대의 원자력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거고 수소에너지도 개발하고 핵융합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술을 통해서 산업도 만들고 문제도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 좋은 정책 방향으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민대학교 홍성걸입니다. 그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제가 정책학을 했고 그 뭐 이 첨단 산업 정책,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에너지나 이런 쪽도 원래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정치가 취미생활이고 정치 평론이 취미생활이고 이게 전공인데 그뭐이 언론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정치 얘기를 좀 했더니 그 정치가 전공인 거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정치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할 분야 옛날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첨단 산업을 비롯해서 이런 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몇 분이 오신 분들을 보니까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계셔야 할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원안위에는 원자력 전공자는 없고 한 명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리스트에서 보니까 원자력 전공한 사람은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대부분이 뭐 환경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다른 분야를 전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준이 여기가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실 총선 후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요. 주한기 교수님의 발제를 제가 그 별도로 녹화된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 결과를 우리가 잘 아주 뭐 체계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충분히 잘 이해가 되는데, 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그야말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많은 비용, 오늘 앞에서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 지금 피해와 손해를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대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부가 그 정책 목표가 뭐냐? 그러면 그 정책 목표를 또 달성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년 했으면 뭐 계속 기다리라고만 더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 결과라는 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결과 안 나타났다면 실패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애초에 이 정책은요, 사실은 탈원전 정책은 탈핵 정책,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 나타났던 겁니다. 대선 공약집에 몇몇 환경론자들이 대선 캠프에 모여서 뭐를 공약으로 넣을까 하다가 이제 이걸 갖다가 넣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핵이 없어지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는 겁니다. 핵 없이 살자는 얘기입니다. 원자력 없이. 그러니까 원자력 없이 살자는 목표는 참 달성되기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비용은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3년 해보니까 지금 이만큼 이렇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비용을 지금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3년 했는데도 이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탈원전은 탈핵은 80년 걸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3년 했는데도 이 지경인데 80년 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그때 우리는 살아있지도 않겠습니다만 후손들한테 그렇게 황폐화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원전은 안전하지도 못하고 비용도 비싸고 환경에도 나쁘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원전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런가요? 앞에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전 비용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비용 중에 가장 원전이 싸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여러 나라들이 선진국이 과거 30여 년 동안 추진해왔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서 다시 원전 건설을 조금 나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분들 하는 얘기가, 환경론자들 하는 얘기가, 원전에서 나오는 폐기물, 원전 핵 폐기물을 반감기, 핵연료, 사용 핵연료 반감기를 생각하면 수만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수만 년 동안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비용을 왜 우리나라만 계산합니까?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이라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미국이나 영국의 전문가들은 왜 그 비용을 원전 건설 비용에다가, 에너지 생산 비용에다가 포함시키질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제가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모 교수하고 토론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무 얘기를 못해요. 왜 우리만 그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넣어야 되느냐?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원전 건설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원전 건설 비용이고, 그 비용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원전 건설은 아주 효율적으로 APR 1,400원,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배웠습니다. 거의 뭐 2분의 1 수준이라고 한다. 전 미국이나 뭐 이런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전을 도입하려고 지금 아우성인데, 아니 갑자기 우리나라가 탈원전 그러고 나오니까, 아니 이거 탈원전하면 에너지 생태계가 무너지고 원전 인력도 없고 산업이 무너질 텐데, 이거 우리나라 거 도입했다가 최하 100년 이상을 써야 되는 원전을 무슨 수로 이걸 유지 보세가면서 쓸까 걱정이 되니까 지금 주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갑갑합니다. 원전이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얘기합니다. 원전 폐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나 그 풍력이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풍력은 뭐 우리나라의 바람 쐬기가 그렇게 센 곳이 얼마 없어서 태백산맥 꼭대기나 제주도나 말이죠, 바다 해상 조금 있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백산맥의 대관령 꼭대기에 있는 그 풍력 에너지 장치 때문에 대관령 목장의 젖소들이 전부 다 새끼를 못 난다는 거 아니에요? 저주파 소음 때문에. 그거는 환경에 좋은 겁니까? 또 태양광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전체 산이고 들이고 지금 태양광 패널로 덮이고 있습니다. 뭐 그 자체도 문제지만 태양광 패널은 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답니까? 그거 다 폐기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거는 쓰레기 아닌가요? 한 발짝 두 발짝만 더 나가면, 그러면 이것이 결코 친환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태양광과 풍력이 기저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LNG를 비롯해서 석탄을 지금 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CO2 어마어마하게 생산이 되고 있죠. 친환경적입니까? 저같이 행정학과 하는 사람도, 행정학을 하는 사람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안전하다는 거 마지막으로 가장 얘기를 하죠. 안전하지 못하다. 원전 사고 없다, 뭐 원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안전합니까? 태양광 발전해가지고 소위 ESS라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맨날 불 나고 있잖아요, 요즘에. 예? 언제 산불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전합니까? 태양광의 ESS는 계속 불이 나서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태우고 있고 산불 나고 있지만, 원전에 사고는 단 한 번도 난 적이 없잖아요. 왜? 사고가 나려면 워닝 시스템이 쫙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자, 뭐 이런 얘기를 뭐 할 건 없습니다. 지금 저 두산중공업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조 넣었잖아요. 두산중공업에.
1조 넣어가지고 원전 관련 산업을 저 생태계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언발의 오줌 누기라고 하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꼭 국민 세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뭐 현금을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하자는 거 뭐 당장 급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뭐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꼭 제 주머니에서 돈 꺼내주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 주머니는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을까요? 그건 참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자, 탈원전 하면서 3년간 했더니 에너지가 남더라. 우리가 원전 여러 개 세워놓고도 에너지 부족 걱정 안 해도 되더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지난 3년간 왜 그랬을까요? 산업 가동률이,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남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망쳐놨으니 산업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고, 그러니 기존의 원전을 지금 돌리지 않아도 전기가 남아 돌아가는 거죠. 전기 남아 돌아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그러기로 말하면 모든 제조업 전부 다 한 달쯤 정지시키지 그러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이 탈원전 과정의 정책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헌적인 측면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책학을 하는 사람인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서 그 얘기는 별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적어도 다른 나라의 탈원전 과정, 지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탈원전에서 다시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만, 탈원전 과정은 최하 20년에서 30년 이상의 장기적인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처럼 대통령이 공약집에 넣고 그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갑자기 나서서 탈핵국가 선언하는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총선 후에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탈원전 폐기 선언부터 해야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다면, 정권 재창출을 하고자 한다면 탈원전 선언을 폐기하지 않고서는 재창출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속고 계십니다. 판도라 영화에서 나타난 것처럼 지진 한 번 나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사고가 나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거 공상과학 소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공상과학 소설이 그야말로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저희 애교협에서 입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송표현입니다. 송표현 교수입니다. 오늘 다른 교수님들이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의 잘못된 면들을 갖다가 다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의 이야기를 갖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애교협인데, 우리 지금 와서 지금 토론하시는 분들 전부 모든 분들이 지금 애교협 회원이신데, 저희 애교협이 2년, 그러니까 애교협이 벌써 만들어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시작을 해갖고 지금 2020년 4월이니까 2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에 토론회를 갖다 8번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아홉 번째 이제 토론회고, 그다음에 우리가 성명서를 갖다가 8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4번 정도씩 토론회도 하고 성명서도 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뤘던 주제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 탈원전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뭐 에너지 전환 정책의 그 경제적인 면에서의 그러니까 잘못된 거, 그다음에 또 뭐 환경적인 면에서의 또 잘못된 거, 그다음에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탈원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경제성, 환경성, 기술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이 탈원전 정책이 법적으로 합법적이지 못하다, 탈법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정상적인 정치적인 프로세스를 갖다 거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울 3, 4호기 빨리 지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월성 1호기 그 경제성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나쁘게 만들어 갖고 그 정지를 시키고 그런 것도 부당하다. 이걸 갖다가 제대로 잡아야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일을 갖다가 한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했는데 되어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갖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기술성, 경제성, 환경성, 그다음에 법적인 문제, 어떤 정치적인 문제, 그 사람들의 뭐 부당한 거짓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정책을 갖다가 펼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걸 갖다가 이제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고, 공교롭게 지금 최근에 몇 군데서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고, 제가 보통 한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환경단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자력을 안 하면은 뭐 LNG도 많이 들여야 되고 또 태양광 발전소도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어떤 그 과정에서 어떤 그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연하게 또 환경단체하고 또 연결된 사람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지금 탈원전 정책을 갖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다.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탈원전을 하겠다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지키려고 그냥 굉장히 대단한 고집으로 지금 그런 거에 또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보통 5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라 그래갖고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시베리아에서 그 가스를 들여오는데 북한을 통해서 그 들여오기 때문에 북한에다가 그 시설을 만들 때도 돈을 줘야 되고 유지할 때도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게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주기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현 정부가 지금 맨 처음에 들고 나온 게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이라 그래갖고 전 정권의 어떤 업적을 갖다가 지우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 원자력을 갖다가 원자력 기술을 갖다가 세계 최고로 만들고 그다음에 UAE에다가 수출하고 그러는 걸 갖다가 어떤 그런 업적을 갖다가 지우고 그다음에 그 하여간 좀 이념적으로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를 갖다가 지우려고 그러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또 하나의 목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념적인 그런 문제가 한 5개 중에서 한 3개 정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념적인 걸 갖다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 지금 탈원전을 하면은 가장 득을 보는 나라가 어딜까 생각해 보면 제가 보기엔 중국입니다. 중국. 왜냐하면 탈원전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갖다 짓는데 거기 태양전지의 거의 100%가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태양광 한다고 보조금을 준다 그러는데 2019년에
제가 듣기로는 3조 원의 돈이 중국으로 넘어갔다. 보조금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3조 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탈원전을 하는 게 중국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2000년대 초, 그러니까 10몇 년 전만 해도 중국의 그 원전 기술은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원전 굴기라 그래갖고 중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AP-1000 모델을 갖다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EPR을 들여오면서 이제 기술 개발을 갖다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 거의 한꺼번에 10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빨리 원전 기술을 갖다 축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자력을 갖다가 원자력 기술을 포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포기하면은 가장 득을 볼 나라가 또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라도 중국이 득을 보고, 그 다음에 원자력 탈원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또 득을 보고, 그래서 그런데 왜 우리나라가 그렇게 중국의 저자세인지 참 그게 저는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인가 중국 방문했을 때 그런 저자세에 대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갔더니 마중 나온 사람이 차관보였고, 필리핀 대통령이 갔을 때는 장관이 나왔는데 차관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불러놓고서는 거기에 시진핑 그 사람은 다른 행사에 가버렸고, 그래갖고서는 그냥 부부가 그냥 홀로 밥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따라갔던 또 기자들이 거기 공안들한테 얻어맞아갖고 뭐 골절당하고 막 그런 건데, 그것도 항의도 제대로 못했던 것 같고, 굉장히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 일어나갖고서는 다른 나라는 뭐 심지어 북한, 대만까지도 다 막았는데 우리나라는 막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가서 한 얘기가 뭐 중국은 큰 산봉우리 같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작은 산 같은 나라지만 우리도 중국몽에 동참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굉장히 저자세인 게 이게 왜 그럴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대만에서 무슨 기사가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그런 이념적인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양 세력에서 떠나서 대륙 세력으로 가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가 이 탈원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큰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북한에도 거의 뭐 그런 비슷한 저자세를 보이는 것도 그런 큰 이런 무지몽매한 그런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는 그러한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탈원전 정책의 부당한 면을 갖다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저는 하여간 그 방법이 앞으로 탈원전 정책을 갖다가 폐기시키고 신한울 3, 4호기를 갖다 다시 공사 재개를 갖다 하게끔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이동풍의 우이독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5일 날이 마침 총선인데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갖고 어떤 결정을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6분의 토론자들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충 이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범진 교수님께서는 총선 이후에는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 뭐 그러면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두 번째 손영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제성 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한전의 시가총액이 한때 10조 원까지 급감을 했고 지금도 뭐 거의 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법은 신한울 3, 4호기를 재개하는 것이다. 가장 절실한 게 이렇게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덕환 교수님께서는 특히 법적인 문제, 감사원의 그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발표 지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병태 교수님은 지금 뭐 3년이 다 지났지만은 경제성 문제라든지 안전성 그리고 또 사회적인 문제, 정치적 이런 관점에서 전혀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결국은 특히 이제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오히려 탈원전 정책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홍성걸 교수님은 지금 뭐 탈원전 정책의 문제 뭐 사실 뭐 때문에 과연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되는 거냐. 지금 3년 지났지만은 여당적 문재인 정부가 추구했던 경제성이나 안전성, 환경성 측면에서 전혀 뭐 개선된 건 없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80년 이후에 탈원전 정책까지를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송풍현 교수님은 이 여러 가지 문제가 탈원전 정책이 있지만은 특히 이념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서 특히 우리가 중국만 배불려주는 탈원전 정책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막대한 외화가 태양광과 관련된 그 수입과 관련해서 유출되고 있고 또 기술 인력도 중국 쪽으로 유출이 돼서 중국만 지금 좋아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아주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쭉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은 총선 이후 에너지 정책은 흔히들 그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는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E에서 3, 3E하고 그다음에 S, 1S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은 3E라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 시큐리티, 즉 에너지 안보가 우선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코노미, 경제성이 또 중요하고 그다음에 환경성, environment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1S, 한 가지 S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안전성, safety. 자, safety도 굉장히 중요하죠. 안전성. 자, 이런 각도에서 에너지 정책이 이제 추구가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적한 여러 얘기들이 다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문제, 그 다음에 경제성 문제, 환경성 문제, 안전성 문제, 이런 문제에 비춰서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상황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잘 이거를 좀 중심을 잡고 잘 판단하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냥 피상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표를 던질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우리가 우리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정책의 그 100년 대계를 위해서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토론회가 굉장히 좋은 토론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무리할 건 아니고요. 혹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실 분들은 또 자유롭게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세컨드 라운드죠? 네. 그래서 자 세컨드 라운드 우리 정범진 교수님 자 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희대학교 정범준입니다. 경희대학교 정범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만 간단히 좀 짚고 그 다음에 커버되지 않은 부분 하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권은
대부분 어떤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일으킨다든지 산업을 일으켜서 그것들이 이제 경기 유발 효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인한테까지도 흘러들어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재정 투자가 뭐 5배, 10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항상 개인한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 투입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소득을 통해서 이제 급여를 통해서 이제 그 돈을 벌게 되면 이분들이 많이 쓸 수 있게 되는데 이제 그냥 재정 지원을 통해서 돈을 받게 되면 저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들어오는 것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높은 어떤 경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사용 해결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틀립니다. 미국은 정부가 뭐 킬로와트 아워당 얼마만 내놓으면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나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산업부가 비용산정위원회라는 걸 운영을 해서 거기서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는 얼마가 들어가고 사용해결료 처리는 얼마가 들어가고 나중에 원전 해체는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를 산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원가에 반영을 시키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 단가의 한 15%에서 20% 정도가 사용해결료 가격으로 충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구개발의 왜곡입니다. 지금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이 침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못 느끼는데 이 정부 들어서 원자력과 관련된 연구개발을 안전, 해체, 방사능, 일자리 창출 요 4가지 탑픽을 제외한 연구개발을 다 이제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거거든요. 당장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고를 지출해서 준비하는 과학적인 기술적인 준비를 하는 것인데 지금 미래를 잘라놓고 있는 상황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든 안 쓰든 국가가 이 정도의 기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다른 나라와의 기술 격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원전 수출은 한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면 지금 APR 1400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유망한 원전일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른 나라가 진보하는 것만큼 기술적 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틀림없이 지금 원전에 대한 연구도 수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전, 그 다음에 해체 이런 연구들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오랜 얘기입니다. 원자력 연구소가 한때 이름이 원자력 연구소가 아니고 에너지 연구소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초기에 미국에서 미사일하고 원자력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한 바람에 이제 미사일을 중지됐고 원자력 연구소는 이제 에너지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뀌어가지고 운영되다가 이제 회복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을 한전이 조달하는 시스템으로 갔고 그것이 현재 이제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른 R&D의 경우에는 우리가 낸 세금을 통해서 조성된 예산으로 연구비가 지급되는데 원자력의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을 한 단가에 1.2원 per kWh 이렇게 했고 1.2원을 곱해서 이제 기금을 산출해가지고 그걸 연구개발 비용으로 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원자력의 분야에서는 연구비도 국가 부담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인데 지금 기금도 없앤다는 얘기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자기가 어떤 원자력 분야에서 연구비도 조달하고 하던 이런 분야를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도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랑 원자력 기술의 중요한 것들은 이것이 국격 기술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격을 결정하는 기술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당장 쓰거나 아니면 당장 산업적인 이득을 보지 않더라도
어떤 국가가 어느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로서 국가의 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인데 지금 R&D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에너지와 관련해서 발표를 이렇게 시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가 원자력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뭐 당연히 경제학 학생이 원자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발표하겠다 그래서 내가 네가 원자력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네 자유의사고 네 생각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발표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때 이 학생이 아마 선생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이 이렇게 줄줄 새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니까 원자력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정도의 수준이 아직 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잘 한번 생각을 해봐라. 예를 들면 한수원에 지금 직원이 12,000명이 있고 원자력 발전소마다 그 내부에는 원자력을 전공한 사람들이 뭐 1,000명 단위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지금 이 원자력 발전소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제 그걸 보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방사능이 줄줄 새서 내가 언젠가 암에 걸리거나 큰 위험에 닥치겠지만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위협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일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원자력과 관련된 지식이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은 절대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그게 어떤 뭐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건 아니다. 물론 이게 이제 뭐 어떤 위협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말 좀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토론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안전과 관련해서 아까 홍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IMF 크라이시스 때 우리가 한 150만, 200만 정도의 실업자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추산해 보면 만약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이와 같은 우리가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나라도 거의 한 가까운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소상공인 혹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 1,500만 정도가 실업의 위협에 지금 아주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현상이 우리가 병마가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나면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을 직접 이제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실업을 줄일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실업을 일단 하게 되면 실업 수당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이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실업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탈원전도 그렇고 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많은 어떤 새로운 산업이 태동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기업의 투자를 지금까지 정부가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탈원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실업을 유발한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규제 혁신에도 너무나 우리는 늦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써서 재정정책을 해야 되는 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해서 돈도 들지도 않는 일부터 먼저 풀어놔야 되고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탈원전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 선거가 있기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3월에 최연장 8일간 미세먼지가 자욱한 우리 그런 기간을 경험했었습니다. 매우 나쁜 수준의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나라를 완전히 덮고 있던 게 연속 8일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일들이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도 미세먼지가 자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속에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막습니다. 왜 맑은가 하면 중국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위축이 돼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지금은 거의 보통 수준의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러나 뭐 언젠가는 또다시 중국이 경제활동을 할 것이고 미세먼지를 걷어낼 수 있는 미세먼지를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거의 유일한 것이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매시브하면서도 유효한 수단은 원전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안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오히려 여러 여기 저 전문가분들이 와 계시니까 많은 국민들이 뭐 저 일반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다. 지진 나면 어떡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원전 안전하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지진 나면 어떡하느냐. 그 동해안에 울진이고 뭐고 이런데 지금 저 해놨는데 월성이고 거기가 다 지진대 아니냐. 그래서 이걸 상식적으로 우리 한국의 우리 원전이 지진에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도 이걸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하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납득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지금 이 정부의 환경론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야말로 과장하고 있는 이것을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니까 차라리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원전이 서로 수억 분의 1의 지진에도 안전하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분한테는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국과 일본의 지진 비교라는 걸 갖다 하나 쳐갖고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저희 동영상으로 한국의 지진하고 일본의 지진을 갖다가 이렇게 비교한 게 있어요. 근데 한국은 진짜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뭐 경주 대지진이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정도라는, 일본은 거의 매일같이 그런 것들이 한 3개 이상씩 벌어지는 나라거든요. 그거 보면은 다 놀래요. 다 놀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2030년까지 자기네들 전기의 20 내지 22%를 갖다가 원전으로 만들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선 우리나라가 지진대라는 걸 갖다 우선 또 지진대가 아니라는 걸 갖다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엄청난 지진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어 한다는 걸 갖다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바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뭐라 그러냐면 일본이 바보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일본이 망하는 거 아니냐? 또 뭐 일설에 의하면 뭐 일본은 뭐 일본 열도가 뭐 가라앉는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할 대상, 어떤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그런 이 생각을 가지고 탈원전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일방적인 어떤 상상력, 일방적인 어떤 그런 일방적으로 말하자면 주입된 탈원전 논리자 혹은 환경론자들에 의해서 주입된 그런 잘못된 지식에 아예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완전 무장한 진치를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파괴시킬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홍성결 교수님이 아주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잘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원자력 하는 분들이 유죄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어떤 면에서 유죄라 그랬냐면 국민하고 소통하지 못했다. 이 측면에서 굉장히 유죄라고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일본의 어떤 교수님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네가 굉장히 잘못한 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왔을 때 사실은 쓰나미 때문에 2만 몇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방사선 사고로 한 명도 안 죽었거든요. 이걸 왜 홍보의 기회를 삼지 못했는가? 아주 마을이 초토화되고 뭐 1층에 있어야 될 자동차가 옥상 5층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정도의 큰 사고가 났을 때 2만 몇천 명이 그냥 일순간에 없어지셨는데도 방사선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데 이걸 왜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했는가?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주 지진이 왔을 때
저희가 예측하던 지진보다 높은 지진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상가도 무너지고 뭐 구옥들도 무너지고 했는데 원자력 발전소가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안에는 독립적인 지진계들을 따로 갖추고 있었더라. 그 다음에 어떤 지진이 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까지 매뉴얼이 철저하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만약에 지진이 나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무너질 거냐 안 무너질 거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건전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은 자기 걱정보다 남의 걱정을 더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원자력 발전소 걱정을 많이 해주더라. 뭐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사실은 경주 지진도 따지고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가가 아니고 원자력 발전소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여주는 예였는데 원자력 하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있죠? 저기 그 일본의 오나가와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그 오나가와 원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글에서 영어로 이제 오나가와 이렇게 치면 위키에서 이제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오나가와 원전이 후쿠시마 원전보다 진앙지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의 임팩트가 훨씬 컸는데 뭐 지진에는 문제 없이 다 그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오나가와 그 시가 완전히 쓰나미로 초토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나가와 시민들이 한 500명 정도가 그 오나가와 원전의 그 체육시설에서 한 3개월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내는 바람에 그 오나가와 그 원전 소장이 그분들이 이제 음식 조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 구글에서 서치해 보시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원전이도 안전하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그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그 홍보로 극복하겠다 하는 노력은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좀 회의적이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가 지금 기술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도 위험합니다. 기술 중에 위험하지 않은 기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술이라는 모든 기술에는 편익이 있는 거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편익이 있는 거고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위험하냐라고 물어보면 자동차도 위험하고 비행기는 더 위험합니다. 떨어지면 뭐 수백 명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인데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활용하고 비행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편익하고 그 위험의 상대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전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하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의미가 있는 질문은 우리가 자동차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느냐, 그 자동차를 안전하게 제작하고 충분한 안전 기능을 가진 자동차를 제작하고 그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그 도로 교통 환경을 갖추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강제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규를 제대로 갖추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잘못 활용하고 잘못 관리하고 그러면 위험하죠. 그런데 우리 사회가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안전관리를 위한 투자와 그 제도적 관리에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질문이 원자력이 안전하냐 위험하냐가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그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 부분이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홍보보다는 원자력계에서 저는 좀 계속 원자력계에다 주문하는 게 우리가 이런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는 거를 그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요. 잠깐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탈원전이 나오면서 이제 특히 환경론자들이 통계를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이 통계라는 거는 세상에 거짓말이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 다음에 통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주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통계는 정말 중요한 건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론자들, 탈원전을 강조하는 환경론자들이 주로 이제 전 세계의 에너지 믹스 통계를 잘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재생이 얼마큼 늘어났고 수력이 얼마 늘어났고 원자력이 얼마나 줄어들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얼마나 황당한 건가를 제가 그냥 세계적인 과일 소비 양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베트남을 통계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두리안이라는 좀 묘하게 생긴 과일이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냄새가 고약한 그런 과일이 있는데 베트남을 통계에다가 과일 소비 통계에다 집어넣으면 그 두리안도 들어가요. 그럼 우리도 두리안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수입해다가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에너지 믹스는 세계적인 통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가 확보할 수 있는 자원, 기술, 그 다음에 설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국형 에너지 믹스가 필요한 겁니다. 세계적인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할 수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술에 대한 인식, 제가 아까 설익은 미래 기술을 가지고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 현재 기술을 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19의 진단 키트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 폭증이 시작되고 보름 만에 2주 만에 진단 키트를 완성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 폭증이 시작되기 2주 전에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언론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 기술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어요. 미국의 CNN이 한국의 진단키트를 칭찬을 하면서부터 우리 언론이 진단키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전 세계가 170인가 180개 나라에서 그걸 좀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논의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6.25 때 참전국을 중심으로 우선해서 나눠주자. 이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단순히 실업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 공급도 어려워질 거고 식량 공급도 어려워질 거고 부품 공급도 어려워질 겁니다. 6.25 때 참전 안 한 나라 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정말 우리 정권이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정말 지혜롭다면은 이게 우리가 정말 단군 이후로 처음 개발하게 된 정말 손에 쥔 보검을 한 자로 쥐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야말로 정말 일본하고의 오랜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식량을 확보하고 석유를 확보하는 도구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참전국 좋죠. 고맙죠. 근데 그게 지금 우리한테 급선무가 돼야지 되느냐.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을 우리 스스로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이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사회가 기술의 가치, 기술의 그 효용성뿐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심각하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원전 기술에 대한 그 인식도 정말 새롭게 한번 그 재고해야 될 그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다른 분들은 뭐 동영상에 이렇게 나오실 기회가 많지만 저는 이렇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 찬스를 이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우리 저희 그 정범진 교수님이 연구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요거는 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저기 뭐야 아르곤 내셔널 랩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아르곤 내셔널 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부소장님까지 하신 한국인 박사님이 계세요. 장윤일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그러니까 뭐 원자력계 뭐 노벨상이라고 그러는 상이 있어요. 로렌스상이라는 걸 받은 분인데 이분이 개발한 기술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IFR, 인테그랄 패스트 리액터라는 그런 기술인데 이게 뭔가면 4세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는 3세대인데 이건 지금 4세대예요. 그래갖고 뭐 저희 그 우라늄을 쓰면서 또 플루토늄도 만들어내고 그 브리딩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용 해결료가 뭐 잘 그냥 내버려두면 뭐 몇십만 년 동안 그 효과가 있어서 그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한 300년까지 이렇게 몇백 년 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그런 기술이 다 같이 포함된 그런 기술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술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아르곤 내셔널랩하고 우리 원자력 연구원하고 같이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갖고 올해 끝납니다. 올해 끝나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2단계로 넘어가면은 그 프로토타입 발전소가 2017년인가 2018년도에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그 탐내는 기술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멈추게 됐어요. 멈추게 됐는데 저번에 장윤일 박사님이 올 초에 2020년 1월 달에 또 우리 카이스트에 와갖고 발표를 하셨는데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냥 이렇게 뻥으로 얘기하고 그러는 분은 전혀 아닌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한 1년에 한 1천억씩 한 10년 정도만 투자를 하면은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진짜 세계의 원자력을 갖다가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를 갖다가 쥐락펴락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그게 제가 감동이 돼갖고 내가 1조 원을 갖다가 좀 마련해야 된다. 1조 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런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술이 지금 탈원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없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잘못되면 자기네들이 가져가려고. 그래서 그런 게 이번 총선 후에 만약 탈원전 정책이 철회가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신한울 3, 4, 5기도 짓고 그러면은 R&D도 다시 좀 새로운 게 돼야 되는데 그때 IFR 기술이 꼭 개발이 돼갖고 우리나라가 세계 원자력, 그러니까 세계 에너지를 갖다가 주름 잡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이병태 TV에 이렇게 석학 여러분들을 모시게 돼서 저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원자력 안전에 관한 이슈가 단기적으로 정말 이슈인가, 이제 장기적으로 본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원자력의 수용 태도가 달라지니까 독일 같은 데가 이제 국가에서 재검토하고 메르켈 총리가 하고 그럴 때는 다 이게 근거 없는 공포에 의한 비정상적인 건데 국민들은 이제 후쿠시마 사태도 그렇고 체르노빌이 멀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그때서부터 반감을 가져서 정책이 이제 바뀌게 됐다라고 한탄을 하는 메르켈 총리만 해도 엔지니어니까 이제 그런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광범위한 반핵 운동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그냥 정권이 원자력인 환경 이념적인 정권이 들어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도 모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죠. 환경론자들은 뭐 뭘 갖다 해줘도 설득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치학적으로 뭐 이 미제스 연구소나 이런 데서 보면 사회주의는 정신병이다 그랬거든요. 그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건 뭐 이성적인 얘기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이 총선과 이 관련을 보면 총선 끝나고 이게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죠. 왜냐하면 정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권은 이게 무슨 과학적인 논리를 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념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바뀌는 거는 대선까지 가는 싸움이고 단기적으로는 그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과학을 존중하고 전문가를 존중하고 국가가 정상화되느냐의 이슈지 국민 전체의 우리나라는 이게 정말 국민들이 중요한 이슈로 정권을 선택하고 당들을 선택하는데 이슈로 부상해 본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우리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자각도 하게 되고 또 뭐 이 전염병 한 번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위생이나 그 의료에 관한 지식이 올라가듯이 이 탈원전을 통해서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존경스럽게 많이 활동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 성 교수님이나 뭐 주 교수님이나 다 원자력 기술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이게 국민 홍보하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이런 것들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다. 이제 이런 게 저는 경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노력을 많이 하셨고 국민들 인식은 많이 좋아졌다 하는 거고 문제는 국민 전체의 정서나 인식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에 한해서는 이거는 정권의 얼마나 레셔널한 정권이냐, 그다음에 실용적인 정권이냐 하는 건데 이번 그래서 대선까지 열심히 싸우셔야 될 거다. 서로 그 정권 교체가 아니라 문재인 다음의 정권이 그게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다음 대권을 짓고 정부를 의사결정을 갖는 사람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결정을 하게끔 설득하는 일이 한동안 지속돼야 된다. 그거는 뭐 반드시 지금 여당이 다시 정권을 계속 잡는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계속 승계할 거라고 볼 필요는 그렇게 낙담할 이유는 없다.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면 뭐 이성이 있는 정부라면 대통령이라면 지력이 있는 대통령이라면 바꾸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거의 2시간 가까이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잘 나왔는데요.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 이런 걸 어떻게 이거를 수용을 해서 정책으로 연계시키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적어도 지금 현 정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잘못한 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의 토론자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정권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정책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그런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실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하고 또 그런 걸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리 5, 6호기 같은 경우는 공론화 과정을 그나마 거쳐가지고 이제 공사를 재개를 했지만은 이 수기 과정이라고 하는 공론화 과정이라는 게 정말 그 뒤에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 밖에 모든 그런 정책들이 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의 여론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사실 프랑스의 그 떼제베 건설 당시에 떼제베가 지나가는 철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
주민들이 왜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발을 하면서 이제 수기 과정, 공론화 과정이 시작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점이 아쉽다. 그냥 정권이 되면 그 수기 과정 없이 바로 그냥 정부를 그 정책을 바꿔버린다고 하는 거. 탈원전 정책이 바로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이 이런 점들을 잘 좀 인식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좋은 그 에너지 정책이 총선 이후에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소개는 안 했는데요. 저는 숭실대학교 문기훈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자, 토론자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